안녕하세요. 불문과 강초롱입니다. 미래인문학 토크는 특히 이제 한창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사건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전쟁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폭력의 구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적 양상, 나아가 그것의 예술적 재현, 이런 어떤 것들을 두루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기획 의도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종교학과 예술의 시선으로 한번 전쟁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구영찬 선생님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구영찬 선생님께서는 종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인지종교학을 방법론으로 삼아서 한국 민속 신앙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흥미롭죠? 이곳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단지 어떤 글을 쓰는 어떤 활동을 넘어서 영화도 만드시는 아주 흥미진진한 활동을 현재 펼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강대에 있고요.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재미있는 이름의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문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학술 성과들을 해외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좀 많이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또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제가 재미있어 했던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목이 폭력의 구조에 대한 종교인류학적 접근입니다. 사실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요. 제가 스케줄을 놓쳐서 지어주시는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확한 제목인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폭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학도 지금 서울대에서 가르치고 있고 인류학과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 종교인류학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식대로 여러분께 이 주제에 대한 제 고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좀 익스트림한 여행을 몇 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지난 여름에는 르완다, 우간다 이런 데를 갔어요. 밀림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글에 살고 있는 산이죠. 마운틴 고릴라로 어떤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피그미라고 우리가 부르는 트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지만 무척 보람이 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왔거든요. 요즘에 마다가스카르가 방송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 주목을 받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저렇게 동쪽에,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마다가스카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 6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미케아 숲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이 미케아 숲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접촉해 본 사람이 없는 그런 수렵 채집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걸 좀 확대하면 이 정도의 지리적인 모양새가 보입니다. 숲이 쭉 이어져 있고요. 숲이라고는 하지만 밀림이나 정글 같은 숲은 아닙니다. 바오밥 나무가 많이 있고요.
수풀이 많이 우거진 곳입니다. 관목들이 있고요. 숲을 헤쳐가면서 사람들이 수렵도 하고 채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찍어온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제가 뺐어요. 원하지 않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먼 여정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보통은 외지인들이 오면 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이 좋았어요. 거기에서 18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 덕분에 같이 가족처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곳인데 이거는 사실 미케아 숲의 중심이 아니라 끝자락에 미케아 숲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거를 찾으러 간 거예요. 꽤 넓은 지역이죠. 하지만 이것은 미케아 숲의 끝자락의 한 귀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물이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기가 아니면 물을 볼 수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굉장히들 고생을 합니다. 뿌리 식물을 캐서 물 대신에 마시고요. 열심히 아주 즐겁게 또 살아갑니다. 하늘이 굉장히 멋진 그런 밤을 또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약간 설정샷이고요. 이것은 네, 아주 즐겁게 그 조교 인류학과 조교 학생들인데 같이 갔습니다. 여기서 만난 분들은 얼마 전부터는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아주 근사해요. 어떤 그 부인은 네이마르 유니폼을 입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구멍도 나고 굉장히 오래된 옷입니다만 옷을 이제 좀 입고 다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분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죠.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세요. 미케아 숲 중앙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누군가 숲에 불을 냈는데 범인으로 몰렸죠.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숲 중앙에는 야생 돼지도 있고 사냥감들이 꽤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동물들이 살질 않거든요. 그래서 먹거리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제가 미케아 숲에 가서 거기서 뭔가 그 폭력의 구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저를 이러고 쳐다볼 거예요. 전쟁이 뭐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현대 그 서구화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식의 전쟁은 이분들 기억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종교인류학을 표방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종교인류학이 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폭력성이 우리가 개미의 폭력성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폭력성인데 저는 그것을 호모사피엔스의 폭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종의 폭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폭력이 사실
말하기는 좋은데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층적인 형태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생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누군가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로 잡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 폭력의 다층적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종교가 폭력의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됩니다. 그 지점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모두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아마 이런 특별한 미래인문학 토크 시간을 갖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솔직한 거죠.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인류학. 종교인류학이라는 말, 인류에 대한 연구인데 종교도 같이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종교인류학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인문학과 사회과학만으로는 이 종교인류학이 물을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이제 인간과 문화에 대한 지식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세상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에서 문화를 연구한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산물들을 연구한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의 해석이 아주 기본적인 공부의 시작점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미의 해석은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그걸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시작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묻게 되면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는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더 이상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과학이 다루고 있는 게 인간인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인간과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려면 전통적인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얼마 전서부터는 새로운 접근이죠. 과학이 인간 얘기를 하고 과학이 문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실증적 증거들도 가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없는 가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지식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문화에 대한 지식의 깊이, 폭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기존의 지식과 지금 새로 접하게 되는 지식이 모순이 있는지를 검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지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들이 새로 발견된 사실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면 그것은 뭔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모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 인류학,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교 인류학의 연구 주제의 흐름은 어떠냐면요, 과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양한 협업을 시도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기도 하고 주저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과학들이 승승장구하는 근 몇십 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의 혁명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인지과학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많은 비판을 안고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인류학이라고 하는 영역도 체계를 많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행동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되 생태적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행동하게 되는가까지 고려하는 인간행동 생태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연구하는 이런 영역들, 뭐 감정도 포함될 거고요, 생각도 포함될 거고 행동도 포함될 텐데 이런 마음의 과학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혁명적인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인문학은요, 인간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의 말, 행동, 사상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는 소재는 여러 가지 기록도 들여다보고요, 문학도 들여다보고 예술도 들여다보고 또 종교도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상의 전개라든지 이런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좀 폭넓은 영역의 문헌들도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덕에 제가 과거보다는 좀 더 유식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에 대한 과학,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의 혁명이라고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그런 그 학계의 분위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일단 문학이나 사상이나 어려운 책이나 뭐 종교 현장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더라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간다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있거든요.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적 자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인간다움에 대한 어떤 학문적 지식이나 접근법이 많이 확장되고 축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품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간다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교인류학도 마찬가지 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류학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서구인들이 익숙하게 느꼈던 그런 교리 형태의 종교는 아닐지라도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실천도 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발견했거든요. 인류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갖게 됐던 관심사고 그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적인 접근은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현지 조사, 참여 관찰, 이게 이제 인류학적 연구의 핵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이해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의 종교 인류학의 어떤 흐름을 보면 새로운 시도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가설도 만들고 예측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귀납적으로 축적되는 내 가설과 예측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어. 발레가 이렇게 맞네? 라고 하는 증거에 기반한 반성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종교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 학계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해왔던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인문학을 구상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호모사피엔스의 폭력성입니다. 자, 왜 폭력을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하는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요, 무척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지구상에 호모사피엔스가 널리 퍼져 살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살고 있는 곳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시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동물의 이름을 아세요? 네, 미어캣입니다. 귀엽죠? 아주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어디 뭐 영화에도 좀 나오고요. 아주 귀엽게 나옵니다. 저 멀리서 뭐 그 맹조, 이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새가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뭐 한 마리가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보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그 집단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거든요. 새끼들 보신 적 있으세요? 새끼들은 더 귀여워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생겼죠. 뭐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새끼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약간 일부러 조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왠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편으로. 그 옆에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느끼려고 해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진을 조합해 놓은 건데요. 동종살해 제일 많이 하는 포유류가 바로 미어캣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같은 종 개체를 대량으로 죽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동종살해의 호모사피엔스적 버전인 거죠. 그런데 지구상 그 포유류 중에서 그걸 제일 많이 하는 동물이 미어캣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귀엽게 생겼어도 어떤 문제에 우리가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인간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2%라고 해서 이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수준인지는 일단 판단을 중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어캣은요, 아주 분명하게 동종 살해의 행동을 합니다. 대놓고 해요. 특히 암컷 알파 개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새끼들은. 심지어 그 임신을 하고 있는 그 모체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괴롭혀서 유산할 때까지 완전히 몰아붙입니다. 미어캣은 그렇게 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이 메이팅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생존과 번식이 없으면 지구상에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없죠. 그걸 의식을 하면서 내가 내 적합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개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왠지 죽이고 싶고 그래서 죽이지 않는 개체의 유전자보다 막 죽이는 행동을 하는 개체의 유전자가 후대에 많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동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다행히 호모사피엔스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의 폭력성이 얼마나 보편적인가,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얘기냐면 인간 종이면 다 갖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인간이 속한 어떤 계통분류적인 동물 개체군에서 늘 나타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도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네이처에는 2016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거든요. 인간이 지닌 치명적인 폭력성의 계통발생적 뿌리에 대한 연구입니다. 계통발생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장목에 속한 동물이고 그 안에서 호미닌이라고 하는 인간 조상을 포함한 어떤 개념 안에서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인간 포유류를 대상으로 폭력성을 연구를 했네요. IRB 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면. 비인간 포유류 1024개 종의 치명적 공격의 수준을 인퍼하는, 추리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걸 모으고 정리하면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이때 치명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동종 간 폭력이 있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죠. 결국 어떻게 해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죽이는 거를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종 개체를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거든요. 그 수준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약간 그 좀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게 인간이 속한 계통 분류적인 영역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공격성을 추정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연구이죠. 그림을 보면 굉장히 폭력 수준이 높은 동물들이 뭐 1024개 종이니까 엄청 막 넓게 분포가 돼 있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분류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 아주 높은 개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인간의 치명적 공격성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유류의 동종 사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타나요. 수많은 종들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그 종의 행동 특성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보니까 사회적 종으로 이해되는 종들이 고립되어서 혼자 사는 애들보다
동종 사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뭐 서로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튼 자료는 그래요. 이게 얼마나 보편적일지는 우리가 실제 또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인간의 치명적 폭력률은 아까 우리가 검토한 자료들을 통해서 추정을 하면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통 발생 모델을 통해서 일반화를 해서 추정한 값이죠. 여기 회색과 흰색 상자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통 발생적인 그 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정했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 대체로 어떻게 하든 2% 정도의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포유류의 치명적 공격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인간 진화를 얘기할 때 언급되는 6개 조상 노드가 있는데 뭐 그런 거죠. 포유류냐, 포유류 중에 태반이 있냐 없냐. 유대류는 태반이 없으니까요. 배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장목을 구성하고 있는 동물들을 살펴보고 유인원을 살펴보고 그리고 호미닌을 살펴보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 인간 쪽으로 갈수록 왠지 값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사람이 동종 사례를 상당히 많이 하는 종에 가깝다라는 거죠. 인간의 치명적 폭력률을 이렇게 보면 이게 시기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물론 이게 분산이 커서 정확한 값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짙은 색으로 옆에 딱 그려져 있는 것들이 보통 중앙값이니까 그걸로 이렇게 보자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철기 시대서부터 포스트 클래식까지죠. 그리고 현대 사회가 되면 줄어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어떤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를 통계 처리를 해서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죠. 또 한번 보시죠. 이게 시기적으로만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조직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밴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류학에서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사이에 소규모 집단을 연구할 때 밴드라는 말을 그렇게 붙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고 chiefd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직적인 그 작은 국가 체계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스테이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밴드의 경우에는 선사시대보다 현대가 치명적 폭력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문을 보니까 사망 데이터의 그 질과 양에서 선사시대 것과 현대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하고 언급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부족의 경우 선사시대보다 현대가 좀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달라졌어요. 인구 밀도가 달라지면 갈등의 빈도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치프덤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통 발생적 그 자료를 가지고 인간의 폭력성을 추론했잖아요. 그거보다 높습니다. 이상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이 영토가 중요해졌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렵 채집인들은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듯이 여긴 내 땅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토를 인식하는 방식은
조상들이 갔던 곳을 나도 갈 수 있어입니다. 경로로서 영토를 인식하거든요. 내가 갔던 곳, 우리 조상이 갔던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토의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치프덤은 그 영토관념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그 지배하는 영역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도 많아져야 되고 사람도 느니까 경쟁도 생기겠죠. 그리고 누가 추장이 될래 하는 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자연 상태에서 그 영장목에 속한 동물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때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국가는 특이하게도 확 낮아지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그냥 바닥으로 현대 국가는 팍 줄어듭니다. 그리고 히스토릭 스테이트, 역사에서 나타난 고대, 중세, 근대 이전의 어떤 국가들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물론 여기 동그라미가 위에 쭉 있는 것은 분산값들, 그러니까 이상 좀 넘어서는 데이터들이 꽤 많다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인간의 치명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실제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는 이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 특히 영장목의 폭력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다른 생물들,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징적인 면모들도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치프덤도 만들고 스테이트도 만들면서 거기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고 번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스테이트 단계에서는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슬라보의 지젝은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수렵 채집인을 연구하는 분 아니죠. 이렇게 정주 사회에서 종교도 만들어지고 사회 조직도 커지고 그러면서 어떤 폭력의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아주 이제 저는 딱 꽂혔는데 다양한 폭력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폭력의 상호작용을 성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체적 폭력, 체제적 폭력, 상징적 폭력입니다. 주체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든 간에 내 주먹이 닿으면 직접 폭력입니다. 체제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폭력을 가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유, 원인, 조건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실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조건을 만든 사람들은 그 폭력에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상징적 폭력은요,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모욕 준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폭력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폭력이고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똑같이 사람을 때린 건데 어떤 것은 폭력이 아니게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 이거는 봐줘. 말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한 폭력들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든 엮여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재기했던 말은 굉장히 아직도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재기 쓴 책에서 또 눈에 띄는 지점은 이겁니다. 폭력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판하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폭력을 배제해야 되고 폭력에 저항해야 된다는 규범을 우리는 당연시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걸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적 폭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형식이 은폐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폭력으로 몰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심각한 폭력은 가끔씩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규범으로 입에 달고 그냥 지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폭력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폭력이 되는 일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9.11 사건이 났을 때 상당히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종교전쟁이냐서부터 아니다, 이거는 그 과거의 서구 사회가 했던 잘못에 대한 어떤 반발일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여러 논의들이 있죠. 그리고 응징하는 어떤 액션은 폭력이 아니다. 아니면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이다 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맥락에서 종교적 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덕 판단이 개입이 되는 폭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덕 판단의 기준이 종교적인 기준이 될 때 종교적 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판단과 폭력의 관계는 이 말 한마디로 이해가 되죠. 아주 나쁜 짓을 했구나. 좀 맞자.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 진짜 나쁜 아이야. 존댓말을 안 썼거든요. 반말을 쓰니까 너 왜 반말하니? 너 진짜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말은 오빠는 키도 작으면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자아이가 보기에는 오빠가 키가 작으면서 소리를 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 눈에 있는 티에 간섭하냐. 법구경에서도 남 잘못은 알기 쉬운데 네 잘못은 알기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덕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만 정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를 보면 아직도 신을 믿는 믿음이 도덕의 기준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7년에는 눈에 띄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조사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호모사피엔스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게 왜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는 거죠. 종교의 가르침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지만 종교와 도덕성이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는 인류의 도덕성은 별개로 뭔가 진화한 형질이다. 또는 한편에서는 아니다.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등등의 논의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도덕 판단을 할 때 우리 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증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fMRI도 찍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발견은 있습니다. 도덕 판단을 내릴 때 합리적 이성이 작동하는 것보다 감정 중추가 먼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트롤리 문제를 풀어봤을 겁니다. 왼쪽은 한 사람을 죽일 거냐 5명을 죽일 거냐 하는 거고요. 오른쪽도 같습니다만
레버를 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뚱뚱한 사람을 밀어뜨려서 트롤리가 멈추게 한다는 설정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한대요. 육교 문제는 내가 누구를 밀어뜨려? 난 그럴 수 없어. 의무론적인 추론이 그냥 발생해요. 감정 기반이죠. 근데 레버를 당기는 거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저것 따지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는 나오죠. 저기 혼자 묶여 있는 사람이 나랑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면 안 당깁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이죠. 이걸 다 계산하는 건 아닌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정이 먼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 기반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요. 꿀벌이 아닙니다. 개미도 아니고요. 그래서 꿀벌의 집단에서는 암컷 일벌들, 일벌은 다 암컷이거든요. 여왕벌도 암컷이고 수펄만 수컷이 좀 유전적으로 구성이 다른데 이 암컷 벌들이 수컷 벌들을 괴롭혀요. 내쫓고 죽입니다. 그거 정당하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이걸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는 그걸 견뎌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기준이 뭔지 참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마트에 가서 정기적으로 생닭을 삽니다. 거기다 대고 성행위를 하고 깨끗이 씻어서 먹어요. 부도덕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무슨 공정을 해친 것도 아니고 이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왠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도덕 판단은 어디서 생겨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입장에서 도덕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너선 하이트 같은 사람은 이 직관적 정서가 먼저 작동하고 추론이 그 다음에 따르는 그런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도덕 판단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은 단순히 누구한테 피해가 되냐, 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꼭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심리 기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도덕 판단의 기반을 이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으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마치 이퀄라이저를 만지듯이 어느 정도의 차이들을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종교적 폭력으로 돌아가서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폭력을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을 종교적 교리에서 찾는 거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종교적 폭력은 정말로 교리적 가르침에서 비롯할까? 종교적 가르침 때문에 이거는 폭력을 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 때리고 이유를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종교적 가르침이 너무 많았는데 어떤 것은 설득력이 있고 어떤 것들은 기억되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폭력을 오랫동안 행사하고 경험해온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작 폭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 톡에 주제로 삼았던 폭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본 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한 걸음 진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